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외침, 미투 운동이 우리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죠. 자,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요, 벌써 27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성폭력 상담소 문을 열어서 바로 그 미투의 목소리에 누구보다 먼저 귀를 기울이셨던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미경 소장을 초대했습니다. 이미경 소장과 함께 미투 운동 그리고 한국 사회 좀 찬찬히 진단해 보도록 하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7년 전이면 91년입니까? 네, 1991년 4월에 저희 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91년이면 우리 사회에 뭐 성폭력 그러면 강간밖에 안 떠오르던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뭐 성희롱, 성추행 이런 개념조차 없었던 때 아닙니까? 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것 이런 정도로 그것. 네, 예. 예, 그런 행위 이렇게 불려졌었고요. 성폭력 상담소라고 저희가 문을 열겠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네. 상담소 문을 열려고 하느냐. 누가 너희한테 상담을 하겠느냐. 누가 NGO 단체인 상담소에 돈을 내려고 하겠느냐. 뭔가 좀 여성 피해 상담소 이렇게 하지 그러느냐. 애매한 표현으로.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런 문제를 전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분들께 특히 성폭력 상담소라는 이름의 이런 기관이 있어야지 직접 바로 저희 이런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예. 한국 성폭력 상담소로 문을 열었었죠. 그 당시는 그러니까 성폭력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하기를 모두가 꺼렸던 네, 그런 네.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미경 선생님 제가 초대하고 사실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27년 전부터 어찌 보면 좀 선각자적으로 우리 사회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인데 요사이 벌어지는 한국 사회 전체를 강타하고 있는 미투 운동을 보시면서 기쁜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슬픈 마음이 드세요? 여러 마음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요즘은 거의 혁명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27년여 동안에 사회를 향해서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치심은 가해자의 몫입니다라고 계속 말을 해왔는데, 그리고 저희 상담소만 해도 지금 8만 2천여 회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당신의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미투 운동에는 정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가슴을 열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정말 혁명이고 엄청난 변화이고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쁨이고. 네. 그러면서 또 우리 사회가 여전히 이렇구나라는 건 또 슬픔이고. 슬픔이라기보다 안타까움이죠. 왜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변화가 더딜까? 물론 그동안의 법과 제도는 정말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의 인식이랄까요? 예. 인식은 정말 더디 변화한다라는 게 저희 운동가들이 운동을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혁명이란 단어를 쓰신 거는 이번에는 뭔가 좀 변화가 오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는 긍정적 기능을 우선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옛날 얘기로 돌아가서 남들이 그렇게 이름조차 붙이는 걸 걱정했던 그 상담소 왜 열어야겠다고 생각하시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공부했습니다. 여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평등해야 하고 누구도 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여성학 강의를 하다가 우리가 배운 여성학을 실천해보자. 물론 강의도 굉장히 좋은 실천이지만 예. 직접적으로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폭력이 가능하게 하는 우리 한국의 가부장제 사회를 바꿔가는 그렇죠. 예, 이런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하는 이런 전반적인 성폭력에 관련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당시 58명이 뜻을 모아서 10만 원씩인가 냈었어요. 네, 그래서 500만 원 그 전세, 그러니까 보증금 내고 나머지 월세로 해서 7.5평 오피스텔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우리 상담소에 누가 전화를 할까? 그러니까요. 예, 이런 약간의 좀 두근거림이 있었죠.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우리한테 누가 전화를 꼭 좀 해주시면 좋겠다. 어딘가요? 그런데 저희도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받은 상담에 처음으로 기억되는 게 30년 전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펑펑 우시던 할머님이 계셨어요. 예, 그분은 30년 전에 이제 남편을 먼저 여의고 두 아들을 키우고 청소 일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그 피해를 입으셨는데 내가 이 피해를 이야기를 하면 직장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그래서 30년 동안을 가슴에 담아두셨대요. 그런데 상담소가 문을 연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냥 무작정 전화를 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30년 묵은 내 체증이 다 내려간 것 같다. 그렇죠. 라고 그 우셨던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이 성폭력 피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피해자분에게 사실 주변에서 적절하게 어떤 바로바로 조처가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저희가 느꼈었죠. 그 91년 문 열자마자부터 그렇게 생각보다도 많은 연락들이 오더라. 네. 그러면 우선 그렇게 상담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 대처할 방법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지원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피해자분들이 상담을 하시면은요, 주로 이제 전화로 먼저 하시는데 저희들의 가장 큰 일은 공감하고 지지하는 거죠. 들어주면서. 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이 필요로 하시는 일단 심리적 지원과 함께 만약에 법적으로 당신이 뭘 해보시겠다라고 하면 변호사분들하고 연계해서 이제 그 고소하는 과정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사 재판 과정에 저희가 동석을 한다든가 해서 이제 구체적인 지원을 하고요. 또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또 뭐 필요한 뭐 산부인과나 정신과나 또는 심리 전문 상담실이나 이런 데 연계를 하고 이렇게 전체 저희가 이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함께 또 쉼터가 필요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도망쳐 나와야 될 분들. 네, 특히 너무 참 집 안에서 친족 간에. 네, 친족 간에 일어나는 그런 성폭력 피해에서는 사실은 그 가해자가 집을 나가야 되는데요. 그 가해자는 집안의 가장이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집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저희 쉼터에 지금 10명의 생활인이 살고 계시는데요. 대부분이 친족 성폭력 피해들이고 중고등학교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쉼터도 지원을 하고 쉼터 지원하면서 네. 또한 법률적으로 네, 지원하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전반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죠.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있죠? 네, 지금 전국에 170여 개 성폭력 상담소들이 있고요. 야, 170여 개? 네, 그때 91년에 한 곳 생겼었는데 예. 이제 많이 생겨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바로 가까이에 가서 상담도 하시고 지원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많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전국 170여 곳 상담소가 아주 바쁠 만큼 연락이 많이 옵니까? 그건 사실 안 좋은 현상인데. 예. 지금 1년이면 한 10만 건 정도 와. 전국의 상담소에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고소하시는 분들, 물론 그분 중에 다 고소한다고 볼 수가 없고요. 예, 예. 그런데 경찰에 신고되는 고소 건수는 연간 한 3만여 건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 피해자분들 중에 저희 상담소에 몇 분이나 상담을 하실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고율이 몇 %냐라는 것을 그냥 여러 연구들에서 추산을 하고 있는데 1991년 그 당시는 2.2%가 신고를 한다라고. 그 100명이 피해를 입었으면 그중에 2명 정도만 네. 신고하더라. 네, 신고하더라. 이게 이제 당시 1990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 연구해서 예. 추산한 통계고요. 예. 지금은 10% 정도. 10%. 예, 그 정도. 또 많이 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숨겨진, 알려지지 않은 피해가 네. 많죠. 지금 그러니까 한 해 한 3만 건 정도 고소가 되고 된다는 그 얘기는 10%라고 치면 30만 건 정도 추정컨대 네.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거로군요. 그런데 뭐 확실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추정하는 거긴 네, 하겠습니다만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그렇게 과거에는 2%, 지금은 그나마 좀 늘어난 게 한 10% 정도인 그런 상태인데 그것도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거나 이런 것이 아닌 상태로 경찰을 찾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요즘 우리가 몇 달 전 서지현 검사가 본인의 얼굴을 직접 TV 화면 앞에 내놓고 고발하면서 미투 현상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것의 본질은 뭡니까? 서지현 검사께서도 8년 전에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검사가 갖는 지위, 그런 역할을 봤을 때 왜 검사가 그 8년 동안이나 그것을 말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문제가 8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제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서지현 검사님이 그때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정말 두 가지의 그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하나는 좀 안타까움이었어요. 정말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지금 저렇게 당신의 얼굴을 내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까지 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피해자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정말 저는 그때 감동이었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어쨌든 성폭력 피해자의 한 분으로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사로서 그 일을 다루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거는 피해자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나도 말할 수 있겠다. 나도 네. 말해야겠다. 네. 라고 하는 굉장히 큰 흐름을 만들어주신 분이죠.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네, 검사인데 네.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조차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권력을 갖고서도 자신의 그 피해를 그 해당 시점에 바로 처리할 수 없었다. 그렇죠. 자기보다 더 큰 권력 조직 안에서
그냥 묻혀버리더라. 네. 이것까지를 고발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만약에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어떤 2차적인 피해가 없었더라면, 그런데 사실 그거는 내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다. 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으로 발령을 내거나 뭐 기타 등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 이제 상담소에서 보면은 상담 사례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너무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현상? 네, 그냥 전형적으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네, 내가 피해를 입어서 말했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였는데 정말 그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나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런 불이익 조치까지 당해서 뭐더라. 결국은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이런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많은 관계들을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데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고 직장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러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인권 침해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알게 모르게 아주 은근하게 이렇게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해가 주어졌을 때 내가 내 피해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하겠고, 네, 이랬을 때 그 피해자분이 받는 그 내면적인 고통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8년 전, 10년 전 그 일을 지금 와서 고발하면 왜 이제서야?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서야라고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조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지난 그 연극인 성폭력 피해자분들께서 기자회견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너무 그 가슴에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제야 말하냐고 저희한테 묻지 마시고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로 주목받고 싶었냐고 묻지 마십시오. 이런 일로 주목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분이 우리 사회에 던진 이 메시지를 정말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2차 피해를 당하신다면서요. 그렇게 자기의 피해를 사회에 고발하면 2차 피해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분들이 우리가 뭐 알려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할 수밖에 없는 2차 피해가 도대체 뭐죠? 네, 이제 2차 피해는 사실 이제 처음 성폭력이나, 그러니까 이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나 아니면 언어적 성희롱 등의 이런 피해를 저희가 1차적인 피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폭력에 대해서 잘못 갖고 있는 통념으로 인해서 주변인이나 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담당자인 형사나 검사나 재판부로부터 받는, 혹시 당신이 유발하지 않았습니까? 왜 도망치지 않았고 왜 지금까지 뭐 피해자라는데 그렇게 뭐 말하지도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 1차 피해보다 훨씬 더한 2차적인 피해를 겪는다. 너무 그것이 고통스럽다라고 호소하시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2차 피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죠. 뭐 조금 좀 적나라한 표현을 써서 동의한 거 아니냐, 꽃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문, 의심 이런 거 말이죠. 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정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잘못된 성폭력에 대한 통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가해자에게 왜 당신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네가 무슨 옷을 입고 갔었니? 왜 그 늦은 시간에 거기를 갔었니?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면 당장에 경찰서로 갔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골목길에서 뛰쳐나와서 누군가가 가해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저희 상담 통계 보면 80%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예요.
그러니까 관계들이 있잖아요. 예.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누구든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안 돼요,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관계가 얼마나, 그 사람은 얼마나 무한해지고 이 관계는 내가 만약에 이거를 누가 나를 이렇게 성폭력했어요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관계들은 다 어그러지고 그리고 또 이 피해자는 이제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어진 거죠. 아, 피해자가 저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고소를 하면 오히려 수사재판 과정에서 저런 2차 피해를 받는구나. 그래서 그 고소하신 분이 방송에 나와서 나는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고소하시는 거 막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아, 나는 이거를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그냥 이게 학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들은 그야말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범죄자로 처벌받지 않는구나. 그래서 또 다음 범죄가 이어지고 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저는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섬에서의 여교사를 지역 주민들이 성폭력한 사건이 있잖아요. 3명 아주 중형에 처해졌죠. 네. 근데 그 3명이 그 아주 단단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폭력을 하면 저 교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에서 서로 짜고서 사실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얼마나 용기 있게 바로 고소를 해서 다행히 이 건이 알려지고 가해자가 처벌받게 됐던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들은 사건이 불거지면 거의 또 이구동성으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네. 그건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정말 저는 가해자분들이 어디서 다 무슨 학교에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다 똑같은 반응이세요. 처음에는 나는 절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다가 뭔가 증거가 나오고 하면은 하긴 했지만 그것은 동의에 의한 것이었지 절대 내가 강제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가해자들은 대부분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분도 계세요. 진짜 서로 좋아서 한 거다라고 믿고 있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아마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자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번에 이제